청년 노동 가이드북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회를 맡은 그리고 지금 이 책의 저자로 제가 책을 쓴 박하늘 농사라고 합니다. 이 책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월 30일 날 나왔고요. 저랑 성민이 형이 맨 처음 쓰기 시작한 건 한 3월 달쯤이었습니다. 2월에서 3월 정도 그 전까지 제가 이제 뭘 써야겠다라는 컨셉추얼한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필드에 있는 농사고 이제 기업에 있는 그리고 저랑 또 꽤 짧지 않은 시간에 같이 있었던 우리 전 좋은 농업인의 우리 이성민 농사께서 같이 이렇게 좀 책을 집필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창합니다. 입직, 재직, 퇴직이라고 하는데 시간 순서대로 제가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는 뜻은 이 세 가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재직 중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퇴직을 하게 되는 이유, 여기 사실 저는 퇴직 부분이 조금 저희가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요즘 한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없고 특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키워드 중에 하나, 굉장히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성민 농사님 같이 모셔가지고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수혜 같은 걸 좀 듣고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박하늘 농사가 저에게 이제 청년 시기가 다 끝나기 전에 이 책을 쓰는 게 어떠냐 제의를 했고 이제 청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응했고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사팀 신입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초점을 두고서 책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요즘 가장 기업에서 핫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리 경영일 거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워낙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건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항상 좀 관리를 하는 좀 최대한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딱딱하게 나가지 않고 좀 미리 이렇게 서로 내부적인 소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사실 그럼 책 쓰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좀 더. 이게 책을 쓰기 전에 내가 채용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이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내용을 넣을 수 있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책을 쓰셨던 제일 큰 동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 때문에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있으실까요? 딱 그 박하늘 농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5살이죠? 청년. 예,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아쉽게도 제가 마지막입니다. 만 34세까지고요. 여기 지금 몇 분 옆에서 계시고 이렇게 딱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벤트로 거의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막 되게 좀 다급해지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단지 책 소개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게 애드립이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주변에 이렇게 한번 책 보시고 주변에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좀 더 추천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또 감사드려야 되는 두 분이 계시죠. 지금 이제 나오셔서 직접 셀프로 소개를 제가 부탁드리겠지만 키워드를 던지면서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화섭 위원님, 김대영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개발원이라는 회사에서 공공기관이기는 한데요. 그냥 노조위원장 조그맣게 하고 있는 이화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인으로 온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직을 겪은 직장인으로 참여한 전 월간노동공유 기자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 첫 번째 키워드는 청년 실업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취업 정말 어렵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직도 정말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 텐데 첫 취업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한 4개월 정도. 제가 지금 직장이 두 번째 직장인데 이직을 할 때는 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운 좋게 1년은 안 걸렸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취업할 때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오히려 이직할 때 시간 많이 걸렸죠.
이직은 늘 입사와 동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수년이 걸렸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라도 좋은 직장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점점점 뭐 정년이랄 것도 이제 없고 평생 직장의 개념도 없는 상황에서 뭐 내가 45세, 40살에 쫓겨나더라도 그 사이에 조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커리어를 쌓아놔야 그 이후에 재도약의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뭐 실제 사례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를 도와서 꽃농사를 했다. 이거 블라인드 위반으로 저희 탈락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버지 직업을 못했다. 어릴 적에 뭐 베트남에서 살다 한국에 돌아왔다. 이 내용도 출신지 밝혔다고 이제 블라인드 탈락을 시켰어요 저희는. 그런데 경력을 밝히는 거는 이게 또 블라인드 위반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디 회사, 이 경우에는 회사 이름을 직접 밝혀도 블라인드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스펙들을 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고 사실 이직할 때 전 직장에 어디를 다녔느냐가 사실 이직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첫 직장의 중요성 때문에 취업 기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그런 논문들이나 막 저명한 뭐 고용정보원의 뭐 원장님들이나 뭐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에서는 근데 항상 똑같은 말만 나와서 이게 대안이 될까라는 항상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미스매칭 얘기를 하세요. 미스매칭 되게 중요하고 이게 분명히 고용률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된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미스매칭을 또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까라는 의문은 늘 있었어요. 공공기관 채용에서 모델이 되는 데가 한국전력이거든요. 처음에는 인턴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줬어요. 공공기관은 인턴이 하도 많아지고 그리고 전체 채용 인력의 몇 퍼센트 이상을 청년 인력으로 뽑아라. 지금은 3%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이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인턴의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전이 내놓은 수는 5개월 이상 인턴을 해야 인정해주겠다. 바뀌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턴을 뽑을 때 인턴 경력이 있어야 뽑힙니다. 참 황당한 얘기고 사실 책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 경력직만 원하면은 나같이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냐? 이거 요새 인턴한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뭐 이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뭐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뭐 민간이랑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좀 양질의 경험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공정성 키워드를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저는 공정성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연봉제를 하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는 나이가 많으면 돈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과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실제로 그 돈에 맞는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어쨌든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다투고 계시잖아요. 이제 재직 중에 이제 그 좀 공정성이 위배됐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면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사실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발달장애인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회사 규모가 6년 동안 한 60명짜리 회사였는데 500명으로 커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돈은 주는데 정원은 안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들을 많이 뽑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직원들인데 임금 체계가 5가지가 됩니다. 뭐 연봉제도 있고 뭐 개방형 연봉제에서 그 비정규직 법상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 연봉 많이 주는 그런 비정규직도 있고 그래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가 다른 경우가 원원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10인 미만 사업장도 있어봤고 30인 사업장도 있어봤고 지금 좀 큰 이제 회사에도 있어 보는데 모두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쟤보다 일 더 하는 것 같은데 내 연봉은 왜 나는 잘 평가받고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어느 기업 중에 이 성과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임금을 받아본 그런 회사들이 있는지 저는 있으면 되게 진짜 막 누가 소개도 해주고 기사도 쓰고 싶고 한데 직무급제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엄청 오래 두발자유 얘기 나온 것 마냥 몇십 년을 막 나오다가 겨우 그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거를 과연 직무급 이게 또 가능할지 성과평가, 공정성 진짜 우리 MZ 노조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진짜 직무를 제대로 평가해서 급여를 주는 게 가능할지 항상 의문은 있어요. 우리가 이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공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 내가 충분하게 인정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으면은 아무도 이직하지 않을 거예요. 통정업계 누군가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자신의 주관적인 시선이 뭐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 공정성이 깨져서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그래서 절충적으로 요구를 하는 내용은 저연차는 호봉제를 하자. 그리고 관리직급은 평가를 해가지고 받아가라. 이거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저연차에서는 연차가 쌓이면은 경험이 쌓이고 그러니까 약간 능력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한 5년 정도 일하신 직원분들 신입 직원이 절대 못 이기잖아요.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까지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노사 협상이 굉장히 잘 되는 사례로 항상 꼽혀요. 거기는 그 임금 협상을 할 때 룰을 하나 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3년치 평균 물가 상승률에 몇 배, 뭐 1.5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박아놔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서로 좀 상호작용을 해서 합의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만 좀 형성이 되더라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결은 못하겠지만. 진짜로 돈을 못 받아서 너무 억울해서라는 게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는 경우는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한 번은 참거든요. 그냥 뭐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라는 표현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합의라는 뜻의 또 다른 표현이 막 수치적인 걸로 내보내서 모두가 수긍을 하고 그런 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수치적인 부분 내면 뭐 뻥끗을 못하겠지만 속으로 그렇다고 불만이 안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수치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건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평가라는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건 근로자 스스로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평가에 잘못되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당장 보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근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 뭐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뭐 좀 이해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부분만 훨씬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더라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풀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분쟁이라는 것이 뭐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서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퇴직 파트입니다. 저는 청년들 얘기를 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진짜 절대 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다루면은 청년이 일하는 청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진짜 수많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이 크고 작은 괴롭힘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괴롭힘 건에 대해서 조금 뭐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 부서장을 두고 그 부서에 한 명을 뺀 모든 직원들이 연서로 신고를 했어요. 괴롭힘을 한다고. 이거를 조사를 하려니까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있고 해가지고 결국 이쪽에서 별도로 노무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아예 조사에 맡겼거든요.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서장이 능력이 부족한 거지 괴롭힘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사실. 그러니까 이 업무 지시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비효율적으로 하고 이게 사람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무능했던 거다.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케이스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조금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1차적으로 실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라도 좀 있다거나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퇴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거는 막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괴롭힘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보통 그래서 기사에 내는 것들은 한 30%밖에 안 써요. 왜냐면 그걸 100% 다 쓰면 제가 징계를 받거든요. 이제 전 회식을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거를 좀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회식을 나이트클럽에서 하는데 거기서 춤을 추지 않으니까 네가 춤출 때 여사원한테 이 여사원한테 춤 왜 안 춰? 너 춤 출 때까지 옆에 남자 뒤통수 때린다 해서 그렇게 좀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사실 이제 제가 뭐 로펌의 노동팀 변호사님들이나 노무사님들 만나뵈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 인사노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이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했거든요. 뭐 사내 정치의 방편이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또 활용이 되는 그런 악용
그래서 더더군다나 좀 서로 회사 안에서 갈등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회사일수록 조금 더 괴롭힘이 약간 더 많이 활용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종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위계 또는 위력이 발생을 해서 흔히 말하는 집단 따돌림 같은 것이 있어야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기준이 너무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내 정치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노무사로서도 사건 조사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다파 싸움이었던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19년이고 이제 만 3년 정도 시행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좀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뭐 기준의 명확하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를 조금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저희 50인인가요? 30인인가요? 어쨌든 노사협의회를 그 이상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기구, 뭐 노사 공동의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도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원 미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안 부른다고 뒤통수 때리면 폭행이잖아요. 사실 기존 법률에서 충분히 규율이 가능했던 문제인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에 힘입어서 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은 문제야 라는 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번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회 경험이 없어서 회사 안에서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요령이나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같은 것들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힘이 되기도 하면서도 이게 또 청년들과 너무 그 위에 기성세대 관리직들을 좀 갈라놓는 부작용이 좀 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회사는 어떤 자료 같은 거를 확보를 해서 제출하세요. 뭐 납치 영장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결국 증언만으로 그걸 채택하는 건 어렵단 말이죠. 채택을 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나 아니면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된 정황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무죄 출제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채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가진 조직이 좀 탄생을 해야 실제로 뭐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뭐 정말 뭐 정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억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증명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증명이 안 돼서 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십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전문적인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네트워킹 하시면서 이렇게 좀 있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공인노무사 박한욱이었고요. 옆에는 이완섭입니다. 네, 김대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